에너지관리 기능사 2014년 2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1번. 화형 검출기 기능 불량과 대책을 연결한 것으로서 잘 못된 것. 지금 보기 설명 보면은 직광 렌즈 증폭기, 왜냐면 작은 신호를 감지해서 그것을 큰 신호로 증폭기로 증폭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강력한 전원열은 동력선이 있다. 그러면 미세한 전류 신호는 아무래도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동력선의 영향. 그리고 점화 전극의 고전압이 프레임 로드. 여기까지는 대부분 프레임 I에 해당되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영향이고요. 4번은 특별히 프레임 로드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프레임 로드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점화 전극과 고전압이 프레임 로드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서로 누전이 되어서 간섭이 되어서 한마디로 쇼트가 났다는 거죠. 합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전극과 불꽃 사이를 넓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회로 자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연 상태를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화형 검출기 기능 불량과 대책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보일러 사용 기술 규격에 의한 건데요. 화형 검출기 자체가 불량했다. 검출기의 수광, 빛을 받아들이는 위치나 기능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수광면, 받을 숫자인데요. 빛을 받아들이는 면에 오염이 있다. 즉 렌즈 같은 것이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렌즈를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그 다음에 광전관이 노후가 되어 있다. 교환한다. 그 다음에 삽입 위치가 불량하다. 그러면 설치 위치를 교정하거나 각도를 수정한다. 보통 화형 검출기가 플레임 아이, 눈으로 쳐다보는 방식 같은 경우는 화염의 중심선, 중심부를 향해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종류가 부적정하다. 사용하는 연료나 또는 버너 형식에 따라서 부적정한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적절한 광전관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배선의 단락, 이게 끊어져 있다. 도중에. 그러면 점검해서 수리를 한다. 증폭기가 노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새 걸로 교환한다. 또 오동작을 일으킨다. 화염의 특성에 맞게 가령 기름 보일러, 유리용 보일러 또는 가스용 보일러 특성에 맞게 수간부, 이 감지하는 센서 부분을 맞게 선정을 해준다. 플레임 I를 사용할 건지 플레임 로드를 사용할 건지, 플레임 I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선정할 건지. 그 다음에 동력선의 영향, 강력한 전원이 투입되는 곳에 옆에 가느다란 자동기어 신호선이 같이 겹쳐서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 검출회로 배선과 동력선은 분리해서 배선을 한다. 예를 들면 강력한 전원이 흐르는 곳에 옆에 인터넷선이 같이 이렇게 묶어져서 간다. 그러면 인터넷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좀 속도가 달라지거나 또는 이 접속 상태가 좀 영향을 받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점화 전극과 화형 검출기의 플레임 로드 전극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치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점검을 해서 회로 자체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2번. 물의 임기압력에서 잡열은 몇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인가? 물은 보통 끓는 걸 관찰해 보면은 엔탈피를 가할 때, 즉 열량을 가할 때 온도가 상승되는 그래프는 일정하게 같이 상승하다가 온도는 안 올라가고 열량만 들어가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상태가 나오죠. 처음에는 물이다가 이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고 열만 투입되는 것은 물에서 증기로 상태가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100% 증기가 되면은 다시 온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증기로 변할 때 이 들어가는 요 부분의 열량을 증발 잡열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압력을 더 높인 상태에서 물을 가열하면은 온도가 평소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어서 끓기 시작하고 대신에 증발 잡열은 줄어들게 되고요. 이처럼 점점 압력을 점점 높이면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이 증발 현상이 없이 곧바로 증기로 100% 변하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 상태를 임계 상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상태를 유발하게끔 그때 눌러줬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하고 그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임계 상태에서는 증발 잠열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물의 임계 압력은 별도로 또 물의 임계 온도는 별도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22565 3742로 2565 kg/m 제곱센티미터 3742로 도시 이게 물의 임계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물의 임계 압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2565 물의 임계 온도를 3742로 도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고로 임계 상태에서는 물뿐만 아니라 어떤 액체이든 간에 똑같은 현상인데요. 증발 잠열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0입니다. 문제 3번 유류 연료 연소 시에 일반적으로 공기비가 어느 정도이냐. 이 공기비라는 말은 실제로 투입된 실제 공기량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이론 공기량으로 나눈 거죠. 이론 공기량은 연소 반응식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만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느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공기를 투입을 하면은 연료가 투입된 것과 같이 100% 어우러져서 연소에 완전히 쓰이는 게 아니고 연소가 미처 완료가 되기도 전에 굴도로 막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공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어넣는 공기는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공기보다도 훨씬 많은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요. 즉 덤으로 더 넣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는 공기를 실제 공기량 연소 반응식에 의해서 계산해 본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 그러는데 반드시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런데 기체 연료일 때는 가장 덤으로 적게 넣어도 되고요. 공기하고 잘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체 연료일 때는 조금 더 기체보다 많이 넣고 고체 연료일 때는 고체 표면만 공기하고 접촉되고 내부까지는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덤으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1.1에서 1.2 정도 기체는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1.3에서 1.4 해도 되고 1.2에서 1.4 즉 기체 연료 다음으로 이어지고요. 고체 연료는 최소 1.5 이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즉 1배 반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리 연료시에서 일반적인 공기비는 1.2에서 1.4배 이렇게 배수의 개념입니다. 공기비는 기체 연료 1.12, 액체 연료 1.24, 고체 연료는 1.48 그런데 5 이상이다. 그렇게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문제 4번 다음 보일러 중에 수관식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 수관식 보일러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수관식 보일러는 자연 순환식이 있고 강제 순환식이 있고 관류 보일러가 있죠. 세 종류로 크게 나누고 자연 순환식은 스바다가 있다. 스바다. 스네게지, 바브콕, 다쿠마. 그래서 다쿠마 그러면은 수관식 보일러죠. 그리고 자연 순환식 수관 보일러보다 강제 순환식은 베록스와 라몬트 보일러가 있다. 관류 보일러는 람진, 엔모스, 벤슨, 술저, 소형 관류 보일러 이런 종류가 있고요. 수관식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모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다쿠마 보일러를 보통 가지고 모델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카네크럴 보일러는 특수 열매체 보일러. 보일러에 물 대신 다른 수은이나 또는 석유류, 기름 종류를 넣어서 끓이는 물 대신에 다른 액체를 집어넣는 걸 특수 열매체 보일러라고 하죠. 특수 열매체에는 수은을 넣거나 또는 석유류 제품, 다우섬, 모빌섬, 그리고 여기 나온 카네크럴, 그리고 세큐리티 53 등의 액체를 넣는 것을 말하고요. 이건 특수 열 매체 보일러.
다음에 스코치 보일러는 스코치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보기 4번과 같이. 그리고 부르던 카프스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연관 패키지 보일러. 이런 종류는 노통연관 보일러입니다. 따라서 수완식 보일러는 1번 타쿠마 보일러. 타쿠마 해도 되고 타쿠마 해도 됩니다. 일본식 발음에는 원래 이제 이런 격음 자체가 없죠. 타쿠마가 아니고 이제 다쿠마인데 다쿠마 이제 약간 경음으로 발음을 해야겠죠. 카네크롤, 특수열 매체, 스코치 하우덴 존슨은 노통연관. 문제 5번 집진 장치 중에 집진 효율은 높지만 압력 손실이 낮은 거. 집진 효율이 높다라는 특징이 나오면 정리식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식은 다른 말로 사이클론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이클론이 하나가 있으면 그냥 사이클론이고 사이클론 원심력식으로 사이클론 분리통이 여러 개가 있으면 멀티사이클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특징은 집진 효율이 좋은 편 이렇게 나오고 유지하는데 경제적이다. 경제적. 유지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원심력식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중력식은 그냥 연도를 길게 해서 배기가스는 그냥 기체니까 가벼우니까 뜨거우니까 계속 흘러가고 그 중에 재나 먼지는 좀 입자니까 무거우니까 중간에 떨어진다 라는 개념이 중력식입니다. 이제 건식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세정식은 씻을 세자죠. 씻을 세. 깨끗하게 씻는다. 깨끗할성,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습식의 대표적이에요. 물을 뿌려서. 그래서 세정식은 청정시킬 수 있습니다. 즉 먼지를 깨끗하게 걸러줄 수는 있지만 물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식어버리죠. 식어버린 연기는 굴뚝으로 잘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통풍력이 약화되는, 즉 통풍 압력이 떨어지는,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먼지 수가 적더라도 고도로 청정,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린 뒤에 하늘이 맑게, 파랗게 보이듯이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액체 연료에서 무화 목적으로 틀린 것. 무화는 안개 모양으로 분사하는 걸 말해요. 주로 무화를 사용하는 것은 중유인데요. 중유는 정상적으로는 분사가 되지 않고 끈적거리는 기름이라서 미리 애열을 한 다음에 물처럼 녹입니다. 녹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개처럼 분사를 해요. 안개처럼 분사를 하면은 이 중유가 주변의 공기하고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촉을 합니다. 공기하고 접촉이 잘 된 만큼 연소가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안개처럼 분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끈적거린다고 해서 덩어리째 이렇게 분사를 해 놓으면은 주변에 공기가 내부로는 접촉이 안 되죠. 겉면만. 그래서 이 덩어리진 것을 가늘게 이렇게 분사를 하면은 다 공기가 충분히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와 연소용 공기의 혼합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연료의 단위 중량당 똑같은 킬로그램, 똑같은 양이라고 해도 표면적을 작게가 아니고 넓게 해서 공기하고의 접촉을 좋게 한다. 그리고 그만큼 불이 잘 타기 때문에 연소율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시간당으로 쳐보면 훨씬 많은 연소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 2번이 되겠죠. 작게가 아니고 크게 한다. 표면적을 크게 해서 공기하고 혼합을 양호하게 해준다. 문제 7번. 보일러 화형 검출 장치의 보수나 점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프레임 I 장치는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번 광전관식은 유리나 렌즈를 매주 1회 이상 한 번씩 청소하고 감도 유지에 유의한다. 3번 프레임 로드는 검출로가 불꽃에 직접 접촉되므로 소손에 유의하고 자주 청소해 준다. 손상되는 거 유의하라는 거죠. 4번 프레임 I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렌즈로 빛을 잡아서 그 빛을 전류신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불꽃에 직사광선이 들어가면 오동작함으로 그렇지가 않죠. 불꽃을 직접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따라서 불꽃의 중심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랬는데요. 중심을 반드시 향해야 되죠. 중심을 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틀린 것 골라라, 맞는 것 골라라 하는 거죠.
문제 8번. 유압분무식 오일 버너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압분무식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알 텐데요. 등에 농약통 이렇게 메고 이게 핸들을, 유압식 핸들을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속에 농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노즐로 분사가 되죠. 예전에 등산용 버너도 똑같습니다. 공기압을 주입하면 그 압력 때문에 연료가 밀려 올라와서 위에서 노즐로 이렇게 분사가 되었죠. 연료 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조그만 틈새로 분사를 하면은 압력이 떨어져서 부피가 팽창해요. 그러면서 푹 하고 퍼지죠. 이 자체적으로 연료의 자체에다 고압을 가해서 보통 5기압 내지 20기압 이상으로 압력을 충분히 가해서 분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개로 만들 때 별도의 제2의 어떤 대체 수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무압 매체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을 빼버리면은 분사가 안 돼요. 압력을 빼버리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무화가 되고요. 가장 최대로 분사가 되는 것과 최소로 분사가 되는 것. 한마디로 불을 가장 세게 뗄 때와 가장 작게 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연소 조절 범위라고 하고, 그 뭐 또 연료량으로 이야기하면 유량 조절 범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압분무식 버너는 유량 조절 범위가 좁습니다. 1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양으로 막 대폭으로 키우거나 대폭으로 줄이거나 이런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유량 조절 범위가 넓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좁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고압으로 다량의 기름을 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별로 필요가 없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연소를 해도 괜찮은 보일러, 대용량, 부하 변동이 적은 대용량 그런 보일러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잠열에 해당되는 것, 잠열, 수문열이죠. 숨을 잠자를 써서 온도 변화가 없는 걸 말하죠. 그리고 상태가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이죠. 즉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처럼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이죠. 자,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니까 기화열에 해당이 되고요. 생성열, 반응열, 중화열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죠. 기화열 이외에도 뭐 증발열, 같은 크기입니다. 융해열,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응고열,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제거할 열. 응축열, 뭐 승화열 이런 종류들이 있죠. 문제 10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연소를 제어한다. 조작량과 제어량의 관계가 옳은 것. 제어량은 최종적으로 목표를 말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조작하는 것, 가감을 하는 것을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해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먼저 수위를 제어하려면 수위를 컨트롤해야 될 양이다. 저게 목표다. 그러면은 공기를 넣는 걸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한다고 해서 수위가 제어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무엇을? 급수량, 물 들어가는 양을 많이 넣거나 적게 넣거나 하면은 수위가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기 온도, 증기 온도는 증기를 뜨겁게 또는 증기 온도를 조금 낮춰서, 이거 뭐 급수량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증기 온도를 조절하려면 저온열량, 열이 전달되는 열량을 갖다가 가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증기 압력, 증기 압력은 증기 압력을 높게 한다? 또 낮춘다? 증기 압력은 어떻게 돼요? 증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불을 세게 떼거나 또는 약하게 떼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료량이나 공기량 이런 종류를 컨트롤하면, 즉 가감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노내압. 노내압은 연소실 내부의 압력인데 연소실 내부가 어떻게 하면 빵빵하게 가득 차게 될까? 또는 텅 비게 될까? 빠져나가는 배기가스량에서 뒤에서 연소가스량이 많이 나가게 하고 적게 나가게 하고, 즉 댐퍼에서
열고 닫고 해서 연소 가스량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가감을 하면은 되겠죠. 따라서 옳게 된 거 3번이 답이 되겠죠.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해서 연소 상태를 조절하는 거죠. 1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통풍 방식. 통풍 방식은 자연 통풍이 있고요. 그리고 강제 통풍이 있어요. 자연 통풍은 송풍기가 없는 방식, 강제 통풍은 송풍기가 있는 방식. 그리고 송풍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번호 입구에만 있다. 그러면 압입 통풍. 번호 입구 쪽이 아니라 이처럼 연도 쪽에 있다. 연도 하부에 있다. 그러면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은 흡입 통풍. 양쪽에 다 있다. 그러면은 평형 통풍 그렇게 부릅니다. 뒤쪽에서 빨아내기 때문에 연도 내부나 또는 연소실 쪽이 압력이 뚝 떨어지죠. 계속 빨아내니까.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요. 매연이나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 계속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송풍기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부식이 빨리빨리 되겠죠. 해당 사항은 3번 흡입 통풍이 답이 되겠죠. 문제 12번 프라이밍 발생 원인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프라이밍은 작은 물방울이 보일러 수면에서 톡톡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마치 사이다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인이 뭘까? 보일러 수가 농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보일러 수가 고수위인데 과부하 운전을 하고 있다. 또는 사이다를 생각해서 갑자기 병뚜껑 뻥 텄다. 즉 압력을 갑자기 낮췄다. 압력이 갑자기 낮춰지는 경우는 뭘까? 증기 밸브를 갑자기 개방해서 많은 양의 증기가 다량으로 빠져나갔다 할 경우죠. 자, 그렇다면은 거리가 먼 게 뭘까? 보일러 수위가 낮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물이 떨어진 것이니까 과열의 원인이 되겠죠. 보일러 수위가 낮다. 그리고 증발 능력에 비해서 보일러 수의 표면적이 작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경우와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를 보면 수면의 표면적, 즉 수면의 표면적은 표면적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고수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위에서 과부하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주철이라는 쇠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쇠를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탄소를 넣은 것을 탄소광이라고 합니다. 탄소광은 탄소가 들어있는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저탄소광, 고탄소광. 고탄소광보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주철이라고 그래요. 근데 탄소를 넣으면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열에 견디기가 좋습니다. 즉 고열에도 쉽게 녹지를 않아요. 변형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부식이 잘 되지를 않아요. 주철이 그런 성질이죠. 그런데 단점도 생깁니다. 너무 단단하니까 충격에 약해져요. 그럼 보일러를 누가 망치로 때리고 있는 건 아닌데요. 보일러에서 때리는 충격과 버금가는 게 뭐냐? 물이 떨어져서 엄청 열받아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넣었다. 급열, 급냉 이런 거죠. 즉 과열 시 급히 냉각을 했어요. 급수를 행해서. 그런 경우에 균열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철이라는 쇠는 용접이 되지 않아요. 잘 안 녹아요. 용광로에서 한번 녹여서 도가니로 해서 녹여서 금속 틀에 넣어서 즉 주물 제작을 해서 찍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잘 안 녹아요. 엄청 고열을 가해야 됩니다. 용접성이 좋지 않아서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물 제작을 하고요. 주물 제작을 하려면 보일러 내부 구조까지 복잡하니까 조각조각 식빵을 찍어내듯이 조각조각 찍어내서 조립을 해요. 그래서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각을 늘리면은 용량이 늘어나고 조각을 줄이면은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쪽수의 증감에 따라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내열성, 내식성이 우수하다. 부식에도 잘 견딘다. 그리고 틈새가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니까 고압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높이면은 틈새가 누설이 될 우려가 있죠. 저압 난방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충격에 약하다 그래야죠. 급열 급냉 충격에 약합니다. 14번 보일러 급수 장치에서 인젝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인젝터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증기 힘을 이용해서 분사하는 비상용 급수 장치예요. 본 펌프보다는 물론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죠. 조그맣습니다. 사람 팔뚝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이하입니다. 크기가. 급수량 조절은 좀 약간은 가능한데 급수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힘도 약하고요. 펌프보다. 증기와 물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급수가 예열이 됩니다. 증기가 분사되는 힘으로 밑에서 물이 딸려 올라와서 혼합이 되어서 분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인젝터가 과열이 되면은 급수가 곤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효율이 높다 그러면 안 되고요. 급수 효율이 낮다. 그리고 설치 면적을 별도로 차지하지 않고 원통형 보일러 같으면 이렇게 측면에 인젝터가 급수하기 전에 붙어있는, 그래서 별도로 펌프처럼 바닥에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배관 부분에 도중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번 무게가 80kg의 물체를 수직으로 5m까지 끌어올리게 한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80kg의 중량을 5m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 일량은 중량 곱하기 거리니까 80 곱하기 5 그러면 400kgm의 일을 하겠죠. 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1kgm를 1m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건 측정값이죠. 1의 열당량, 1을 하면 열이 얼마나 나오냐. 427분의 1kcal가 발생해요. 따라서 이 수치에다가 곱하기 427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400에서 427분의 1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줄어들게 되죠. 계산기 누르면 0.94kcal. 만약에 시험 문제가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줄로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에 어떻게 해요? 1kcal 열량은 약 4.2kJ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죠. 정확하게 하면은 4.186 등등등.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4.2 곱해도 돼요. 이 결과에다가, 즉 0.94에다가 4.2를 곱해도 되는 거죠. 자, 답 확인합니다. 1번 0.94kcal, 400, 1량에다가 427분의 1을 하면 0.94가 됩니다. 문제 16번. 상당 증발량이 6000kmh의 연료 소비량이 400kmh인 보일러 효율이 몇 %인가?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700kcal/kg입니다. 보일러 효율은 집어넣은 거, 공급한 것분에 흡수한 거 얼마나 유효하게 써먹을 것인가? 이런 거죠. 자, 공급한 것은 연료 집어넣은 연료량에 그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발열량. 그리고 흡수한 유효열은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상당 증발량을 사용할 경우는 증발잠열 539를 곱하거나 실제 증발량을 사용할 때는 상당 증발량은 1기압 100도씨 포화수로 공급을 해서 100도씨 건파전기로 발생시키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보일러는 1기압이 없잖아요. 훨씬 고압이죠. 그럴 때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그 증기가 지니고 있는 증기 엔탈피에 빼기 급수 엔탈피. 어차피 표준 상태로 계산한 것이나 실제로 계산한 것이나 전체 열량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상당 증발량만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는 539 곱하기를 이쪽으로 옮겨서 나누기로 나눠주면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문제 조건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은 실제 증발량이 아니고 상당으로 나왔으니까 상당 증발량 6000 곱하기 539 연료량은 400 발열량은 9700 가로를 묶어서 밖에 곱하기 100 하면은 %로 나오겠죠. 자,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합니다. 답은 83.4%, 83.35인데 반올림에서 83.4%. 문제 17번. 성격 압력이 12kmF 제곱센티미터일 때 보일러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인가? 단 급수는 10도, 증기 엔탈피는 663kcal/kg입니다.
자, 실제 증발량이 1200이다. 그럼 방금 보일러 효율식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 전체 연량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1200 곱하기 증기 엔탈피 663 빼기 증기 온도, 급수 온도가 급수 엔탈피입니다. 빼기 10. 이렇게 하면은 시간당 연량이 되고요. 상당 증발량 1500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1500 곱하기 증발잠열 539 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100마력짜리다. 보일러의 1마력, 보일러 마력은 BHP는 그냥 기계의 마력, 영국마력하고 다릅니다. 영국에서 정한 영국마력 HP는 76kg 중량을 1m 끌고 갈 때 1초밖에 안 걸린다. 즉 76km/m이고 이거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641kcal/h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00마력이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혼동할 수가 있어. 641 곱하기 100 해가지고 64,100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일러의 1마력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의를 해놨어요. 상당 증발량 15.65kg/h를 보일러의 1마력으로 산정한다. 상당 증발량 15.65니까 보일러 1마력당 15.65 곱하기 증발량이 539 그러면은 843535가 됩니다. 8435.35kcal/h가 되는데 그곳에 100배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843,535kcal/h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눌러서 검증을 해보면 답이 가장 큰 게 보일러 100마력 84만. 계산 따로 해보면요. 실제 증발량 1200은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흡수 엔탈피 하니까 계산기 누르면 783,600. 보기 2번에 상당 증발량 1500은 539 증발점열 곱하면 808,500.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80만 kcal/h이고요. 보기 4번 보일러 100마력은 보일러 1마력당 8435.35kcal/h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84만 3,535. 4번이 가장 큰 열량이 되겠죠. 문제 18번. 보일러의 열 손실이 아닌 것, 방열 손실, 배기가스 열 손실, 미연소 손실 등등이 있는데요. 방열 손실은 이제 방산 손실이라고도 하는데 흩어져서 빠져나간다. 연소실 벽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밖으로 외분식 같은 경우에 빠져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응축수 손실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응축수 손실. 대부분의 응축수가 생기는 것은 사용처에서 보통 생기는 것이고요. 응축 손실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증기가 이송되는 도중에 증기관 도중에 배관 벽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배관 열 손실, 배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열 손실은 배관 등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손실 열량을 전체 통틀어서 방열 손실이라고도 부르고요. 응축수 손실은 사용체에서 증기가 열을 방출하면서 응축수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다 열을 뿜는 형태이죠. 그것은 이제 난방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열량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 19번. 어떤 보일러 시간당 발생 증기량을 GA라는 기호를 썼어. 이게 시간당 발생하는 실제 증발량이라는 기호이고 발생한 증기 엔탈피를 I2 급수 엔탈피를 I1이라고 할 때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값 G2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기호가 익숙지 않으면 한글로 써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I1 급수 엔탈피 나누기 539 되어 있다. 이거 뭘 구하는 식이었죠? 상당 증발량이죠. 상당 증발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보일러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보일러 부하율이라고 하면은 보일러를 최대로 가동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증발량에 비해서 현재 실제로 나오고 있는 증발량. 자기 최대 능력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가동을 해서 증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일러 부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보기 2번에 증기 발생한 양을 연료 소비량으로 이렇게 나눠본 거.
증기 발생량 kg/h를 연료 소비량 kg/h로 나눠서 시간만 이렇게 약분을 하고 kg 증기, kg 연료 이렇게 단위가 맞아떨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증발 배수다. 그런 용어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보기 3번은 개념이 없는 설명이고 보기 4번 보일러 전열 면적의 1제곱미터에서 시간당 발생되는 증기 열량 이제 전열면 부하를 뜻합니다. 보통 전열면 열부하 이런 걸 뜻하고요. 21번 열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열용량은 열량을 구하는 식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열량은 두 가지로 구하죠. 양비온, 면전온, 양비열 온도차와 면적 전달료 온도차. 그럼 양비온이 있다고 칩시다. 양비열 온도차. 그럼 양 킬로그램 비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킬로칼로리 대신에 요즘에 나오는 절대계 단위로 킬로줄로 써도 역시 같습니다. 단위 모양은 달라도 개념은 열량이니까요. 온도차 도시.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쪽 곱해도 되는데요. 앞쪽에 먼저 곱하면 킬로그램이 약분이 되어서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돼요. 또는 킬로줄 퍼 도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준이 도시예요. 어떤 물질, 양은 표시가 안 돼 있죠. 전체를 1도 올릴 때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는 뒤쪽에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앞쪽을 이렇게 곱해도 돼요. 그러면은 도시하고 도시만 떨어져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이런 경우는 킬로그램당 엔탈피, 킬로그램당 잠열, 연료 1kg당 발열량, 그래서 N잔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N잔발이 나오면 앞에 양만 곱하면 전체 열량이 된다. 어차피 세 개의 단위를 곱하면 킬로그램과 도시가 서로 약분이 되어서 킬로칼로리 열량만 남게 되겠죠. 만약 비열 단위가 킬로줄을 사용했다 그러면 킬로줄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옳은 거 보죠. 연료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그램 도시다. 그램자 들어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어떤 물질 1g 온도를 1도 올린다. 즉 1g의 온도를 1도로 올리는데 소요되는 열량이다. 결국에는 1번과 2번은 보기 설명이 같은 건데 다른 거죠. 3번 어떤 물질의 비열에 그 물질의 질량, 양을 곱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연료량 개념이 된다 그랬죠.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은 얼토당토하는 말이고요. 연료량은 물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양이 다를수록 비열이 달라지면 연료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문제 22번 수관 보일러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구조상 고압대용량이 적합하다. 맞죠? 전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다. 맞죠? 물이 빨리빨리 끓고 대신에 빨리빨리 달아지고 대신에 보유 수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끓어서 온도가 뜨거워졌다. 또 새로운 찬물이 들어가면 또 온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본체 내부의 압력과 온도 변화가 심하죠. 민감하게. 자, 대신에 빨리빨리 끓기 때문에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농축이 빨리빨리 되어서 스케일이 빨리빨리 달라붙습니다. 그만큼 급수 처리를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4번 전열 면적당 보유 수량이 많아. 적게 들어있는 거죠. 주로 관 속에 물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커다란 원통 내에 들어있는 것은 원통형 보일러. 이런 것은 보유 수량이 많은데 수관 보일러는 관 내부에 물을 채워서 관의 바깥에서 관을 대고 불을 떼는 방식이죠. 소요 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린다. 4번 설명은 원통형 보일러 설명의 특징이 되겠네요. 23번 보일러의 폐열 회수 장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연도에 설치하죠. 폐열 회수 장치. 배기가스 빠져나가는 열을 마저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화재, 절공 4가지 장치를 설치하는 걸 말하죠. 4가지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보일러 종류마다 목적에 맞게끔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과열 증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과열기, 절기 이런 장치는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급수를 대표해주는 절탄기나 연소용 공기를 대표해주는 공기 예열기 이 2개쯤은 공통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보일러 효율이 향상이 되는, 배기가스의 손실률이 줄어들고 흡수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기 1번, 공기열기는 배기가스와 연소형 공기를 열교환해서 연소형 공기를 가열하게 한 것이다. 2번, 절탄기는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급수 열기를 말한다. 3번, 공기열기 형식은 전열 방법에 따라서 전도, 재생, 히트파이프식으로 구분된다. 4번, 급수 예열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기열기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건 아니죠. 설치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래야지만 효율이 높아지죠. 뭐뭐 하지 않고 뭐뭇은 반드시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덤으로 다는 장치이기 때문에요. 24번, 다음 중 탄화수소비가 가장 큰 액체연료. 탄화수소비는 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CHB라고도 하고요. 탄소가 많이 들어있다. 고정탄소 많이 들어있을수록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일 때 비교를 해보면은 고체일 때가 가장 탄화수소비가 가장 큰 연료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되는데 액체 상태에서도 무거운 것, 중유가 가장, 그래서 가장 적게 들어있는 휘, 등유, 경유, 중유. 중유가 가장 큰 탄화수소비가 가장 큰 액체 연료인 상태가 되겠죠. 해답 보시면은 똑같은 설명. 탄화수소비가 클 때 액체는 어떻게 되느냐? 끈적거리는 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비중, 무게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화점 높아지고요. 대신에 착화점은 저절로 불이 붙는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25번. 보일러 자동 제어를 제어 동작하는 것에 따라 구분할 때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것. 자동 제어를 일반적으로 피드백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설비, 조, 작, 제, 검출, 설정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 그러면 제어된 컨트롤된 양을 다시 센서로 검출부에서 비교부로 올려주면 다시 비교해서 남는지 모자란지 계산 결과를 조절부에 보고하면 조절부가 판단부라고도 하고요. 사람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펌프든지 밸브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장치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컨트롤하고자 하는 제어 대상이 직접 가감엔 양이, 조작량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 조절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으로 말하면은 술 먹고 필름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필름 끊어지는 오프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불연속 제어라고 하고, 오프가 없다. 계속 작동이 된다. 그러면 연속 제어라고 해요. 연속 제어. 이 불연속 제어에는 이 위치 동작, 스위치가 온, 오프밖에 없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 오프는 물론 있지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것은 마늘 다자를 써서 다위치.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단계를 끊을 수가 없이 무한 단계로 된 거. 이런 것은 불연속 속도 제어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속 제어는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 크게 세 종류가 있고 이걸 조합한 비례 적분, 비례 미분, 비례 적분 미분 이렇게 다 조합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거, 이 위치는 불연속이고요. 다위치 불연속. 그 다음에 비례 동작, 연속 동작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제어 동작은 없는 것이고요. 26번, 중유의 연소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 종류 섞는 것이 아닌 것. 연소를 촉진시켜준다. 연소를 양호하게 도와준다. 탈수제, 혹시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유수분리기, 기름 가운데에서 수분을 분리해주는 유수분리기에서 분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걸 탈수제. 그리고 회분계질제, 고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분, 제거되는 성분을 갖다가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회분계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는 뭔가 연료 중에 덩어리가 질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노즐로 분사가 될 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를 생성하면 안 되고 잘게 쪼개주는 슬러지
분산제가 있어야 된다. 생성제라는 용어가 잘못되어 있죠. 슬러지 분산제. 27번. 일반적으로 보일러 동체 드럼 내부에는 물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느냐? 약 3분의 2에서 4분의 5. 그러니까 한 66%에서 80%인데 보통 7, 80%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28번. 매연 분출 장치에서 슈트블로우죠. 슈트블로우. 수관에 주로 또는 고온의 전열면 이런 데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끓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증기나 압축 공기를 분사를 해서 그 끓음을 떼어주는 장치이죠. 고온부인 과열기나 수관부에, 고온인 수관부에 분사를 해서 떼어주는 장치입니다. 어떤 형태일까? 정치회전형. 정치회전형은 국회에서 설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노즐이 회전하는 거예요. 분사가 뺑뺑뺑 돌면서. 그 다음에 long retractable, short retractable은 long, 길다, short, 짧다. 전후진 왔다 갔다 하는데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long retractable형은 노즐이 멀리 가서 회전하는 거죠. 분사하고 얼른 제자리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회전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총형이라고 슉슉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고온이다.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을까? 노즐은 평상시 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뜨거운 수관부, 너무나 화염이 그냥 엄청 뜨거운 곳에 노즐이 아무런 것도 분사하지 않고 증기도 분사하지 않고 가만히 불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빈 장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고온에 분사할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사용할 때만 신속하게 멀리 슉 갔다가 분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long retractable 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9번. 노통연관 보일러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노통연관은 노통 보일러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죠.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원통형이 드럼통 크게 물이 들어있는 형태이고, 이게 노통만 설치되어 있는 노통 보일러, 연관이 설치되어 있는 연관 보일러, 노통과 연관이 다 같이 설치되어 있는 노통 연관 보일러.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가장 열 흡수가 높고 가장 전열 면적이 큰 편입니다. 수관식 보일러에서는 물론 원통형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파열 시 피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거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30번. 보일러 운전 중에 저수위로 인해서 보일러가 과열된 경우에 조치법으로서 거리가 먼 거. 저수위가 되었습니다. 과열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해야죠. 정지할 때 조치사항 제일 먼저 물론 연료 공급 중단해야죠. 그리고 연소용 공기 공급 중단하고 댐퍼를 열어서 배기가스, 미연소가스 빠져나가도록 해야겠죠. 물론 마지막에는 다 조치 취하고 나면 연도 쪽에 댐퍼를 닫아 놓는 게 일이겠죠. 보일러가 자연 냉각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왜? 저수위가 되면은 갑작스럽게 급수를 행하면은 뜨겁게 열받아 있는데 과열이 된 상태에서 찬물이 들어가면 급냉이 되겠죠. 뜨겁게 유리잔이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찬물을 접촉하면 유리가 깨지듯이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은 늘어나 있는데 한쪽은 줄어들어요. 이런 것을 이제 부동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급수를 행하면 안 되고요. 자연 냉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나중에 원인을 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나중에 식은 다음에 서서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치법으로서 거리가 먼 거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